1457년 한성부 창덕궁. 어린 왕비가 차가운 궁궐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단종이 폐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도 분노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말을 아끼는 대신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하는 대신들과 궁인들이 서 있었다. 그날 조선 왕실은 또 하나의 이름을 역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15도 되지 않은 소녀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왕비가 아닌 한 명의 버려진 존재로 남게 된다. 왜 이 어린 왕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어야 했을까?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다.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다. 끝까지 시청하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보자. 정순왕후.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단순히 짧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있다. 그녀는 단종의 왕비였다. 단종은 조선 제6대 왕으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 속에서 결국 왕좌를 빼앗기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순왕후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운명에 휘말린다. 그녀가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해 보였다. 왕비로서의 삶은 화려하고 안정적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이 궁궐 안팎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어린 왕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정순왕후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주어진 역할을 따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 그녀의 나이는 너무 어렸고 그녀에게 주어진 정보는 너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궁궐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웃음은 줄어들었고 속삭임은 늘어났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다.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날, 왕비였던 그녀의 신분도 함께 무너지는 날, 그 순간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왕비에서 패비로, 궁궐의 중심에서 외면받는 존재로.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남는다. 정순왕후는 단순히 시대의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삶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순왕후 송씨. 그녀의 본명은 송씨이며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로 기록된 인물이다. 그녀는 여산 송씨 가문 출신으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영문으로 인정받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송현수로 조정에서 벼슬을 지낸 관리였다. 가문 자체가 정치적 중심에 깊이 관여된 것은 아니었지만 왕실과 혼인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신분과 명성을 갖춘 집안이었다. 정순왕후는 144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녀가 매우 어린 나이에 왕비로 간택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녀는 14살 무렵 단종과 혼인하여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단종 역시 어린 나이에 즉위한 군주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은 정치적 안정과 왕실 권위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이었다. 문종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때 조정은 어린 왕을 보좌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비의 존재는 단순한 혼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왕비는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정순왕후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왕비로 간택되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였지만 엄격한 예법과 교육을 받으며 궁중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조선 왕실에서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궁중의 질서를 유지하고 내명부를 통솔하는 책임을 지는 위치였다. 특히 단종처럼 어린 왕이 즉위한 상황에서는 왕비 역시 일정 부분 상징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정순왕후가 궁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조정 내부에서는 권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좌하며 전국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양대군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 왕비의 역할은 점점 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정순왕후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록 속에서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묘사된다. 궁중예법을 충실히 따르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던 이상적인 덕목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성격은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지나치게 수동적인 조건이 되기도 했다. 그녀가 왕비로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았다. 문종이 즉위한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조정은 급격히 변했고 결국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통해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순왕후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변화의 중심에 놓인 채 아무런 선택권 없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왕비라는 위치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은 여전히 강력했다. 민족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정순왕후는 중요한 존재였으며 반대로 수양대군에게는 제거하거나 무력화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즉, 그녀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정순왕후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을까?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고 곧이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그녀. 그녀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초기 권력구조와 정치적 긴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녀를 둘러싼 이 거대한 권력의 흐름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1450년 조선 제5대 왕 문종이 즉위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길지 않았다.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인 1452년 문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어린 왕 단종이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에 불과했다. 왕위는 이어졌지만 정치는 멈출 수 없었다. 문제는 이 어린 왕을 대신해 누가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였다. 조선은 이미 세종대왕 시기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해온 국가였다.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한 행정 구조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시스템은 결국 왕이라는 중심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그 왕이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 상황은 곧 정치적 공백을 의미했다. 이 공백을 채운 인물들이 있었다. 김종서와 황보인. 두 사람은 문종 시기부터 중용되던 대신들이었고 단종, 즉위 이후에는 사실상 조정을 이끄는 핵심 권력자로 자리 잡는다. 특히 김종서는 군사와 행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린 왕을 보좌했다. 그들은 명분상으로는 충신이었다. 어린 왕을 보호하고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수양대군이다. 그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숙부에 해당하는 왕족이었다. 이미 세종 시기부터 정치와 군사에 깊이 관여하며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다. 스스로 권력을 쥘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을 갖춘 존재였다. 수양대군은 조정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중심이 된 권력 구조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취약점이 존재했다. 어린 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고 대신들 간의 견제와 경쟁도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당시 조정 내부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고 있었다. 하나는 단종을 중심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대신들, 다른 하나는 왕권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 두 흐름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궁궐, 안팎에서 점점 더 강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대신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은 궁궐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왕비 정스나무가 머무는 내명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수양대군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했고 누군가는 김종서의 권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작은 소문들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갔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군권이었다. 조선 초기 정치에서 군사력은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였다. 김종서는 군사적 기반을 일정 부분 장악하고 있었지만 수양대군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맥과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지방의 무장들, 일부 대신들, 그리고 왕족 내부의 연결망이 점점 그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왕조였지만 실제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왕은 어렸고 대신들은 강했으며 왕족은 움직이고 있었다.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조용히 진행되던 권력의 재편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했고 그 선택은 곧 조선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가장 먼저 칼을 꺼내든 인물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1453년 한성부, 궁궐 안팎의 공기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다. 대신들은 이전보다 더 말을 아꼈고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가 담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단종이 왕이었지만 실제 권력의 흐름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 김종서와 수양대군. 김종서는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병족 판서로서 군권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었고 의정부의 핵심 대신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어린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는 모든 결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합법적이었고 명분도 분명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반드시 그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양대군은 그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자신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포섭했고 조정 내 불만을 가진 인물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특히 김종서의 독주에 불만을 가진 일부 대신들은 수양대군에게 자연스럽게 끌려갔다. 그들은 명분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 시기 궁궐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내명부의 궁인들 사이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오갔다. 왕비 정순왕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개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규범과 예법 속에 묶여 있었고 정치적 발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수양대군은 단순히 인맥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군사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었다.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조정의 중심에 있던 김종서조차도 그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긴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신들 간의 회의에서는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일부 인물들은 노골적으로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유지되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결단을 내렸고 누군가는 그 결단을 막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한명회. 그는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닌 인물로 수양대군의 전략을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인물이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결합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체계적인 권력 장악의 시작이었다. 결국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었다. 명분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힘의 균형도 기울고 있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피를 동반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궁궐의 밤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칼을 쥐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칼이 처음으로 휘둘러지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날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1453년 음력 10월 한성부의 공기는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조정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다. 대신들은 서로의 말을 믿지 않았고 회의에서조차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한다. 수양대군은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다. 상대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반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 대상은 명확했다. 김종서와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세력이었다. 그날 밤 움직임이 시작된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신뢰하는 무장들과 함께 한성부의 중심부로 진입한다. 모든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정보가 새어나가는 순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명령은 짧았고 실행은 즉각적이었다. 김종서의 집, 그곳이 첫 번째 목표였다. 당시 김종서는 조정의 핵심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수양대군의 세력은 밤을 틈타 그의 집을 급습한다. 경계는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다. 문이 부서지고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김종서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공격을 받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다. 명확한 제거였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진다. 그의 아들 역시 함께 공격을 받으며 가문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진다. 조정의 중심을 이루던 권력축이 단 한 번의 밤으로 붕괴된 것이다. 이 소식은 즉시 궁궐로 퍼져나간다. 대신들은 충격에 빠졌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누가 다음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양대군은 단순히 한 인물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김종서와 연결된 인물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황보인 역시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저항은 거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수양대군은 군사력을 통해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고 조정은 사실상 그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궁궐 내부 역시 큰 혼란에 빠진다. 왕 단종은 이 상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정순왕후 역시 이 급격한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계유정난. 이 사건은 조선 초기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수양대군은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단종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기존 체제는 완전히 붕괴된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수양대군은 이제 단순한 왕족이 아니라 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하나의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바로 왕, 단종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왕비, 정순왕후 역시 그 장애물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권력을 손에 넣은 수양대군은 다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은 어린 왕과 왕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1453년 계유정난 이후 한성부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공식적인 직책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대신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이전까지 김종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치 질서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수양대군은 군사력으로 조정을 통제했지만
명분이 부족했다. 조선은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국가였다. 왕위 계승과 정치 행위에는 반드시 정당성이 필요했다. 단종은 여전히 조선의 왕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세종과 문종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지닌 존재였다. 수양대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그는 즉시 왕위를 빼앗지 않았다. 대신 단종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왕의 명령은 점점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갔고 실제 결정은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이 내리고 있었다. 조정의 대신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한명회였다. 그는 단순한 책사가 아니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저항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점진적인 권력, 이양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조정은 겉으로는 단종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움직이게 된다. 단종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이미 제거되었거나 침묵을 선택했다. 왕은 존재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형식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왕의 권위는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었다. 정순왕후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었다. 궁궐 내부에서 그녀의 위치는 점점 더 제한되었고 외부와의 역시 통제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없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시기 궁궐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궁궐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왕과 왕비를 둘러싼 인물들 역시 점차 교체되거나 제거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왕위 자체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했다. 명분이 없는 강제적인 폐위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외형적으로는 요청과 합의의 형태를 만들어야 했다. 조정에서는 점점 더 노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부 대신들은 단종의 통치 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러한 발언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흐름이었다.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기반으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 단종은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 군사력도, 정치적 지지 기반도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정순왕후 역시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었다. 궁궐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미 대부분의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그 결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 그렇다면 수양대군이 준비한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실행되는 순간 단종과 정순왕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1455년 한성부 경복궁, 조선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다. 조정은 수양대군의 의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고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실행된다. 그날 조정에서는 단종의 양위를 요구하는 상소가 이어졌다. 겉으로는 대신들의 자발적인 요청처럼 보였다. 어린 왕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였다. 국정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설계된 흐름이었다.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단종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왕으로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조건이 강요된 상황이었다. 주변에는 그를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이 남아있지 않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정은 침묵 속에서 하나의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단종은 왕위를 내려놓는다. 그는 스스로 왕위를 양위한다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된 결정이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하게 된다. 왕위는 이동했고 권력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왕위 교체가 아니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바로 정순왕후였다. 단종이 왕위를 내려놓는 순간 정순왕후의 지위 역시 즉시 변하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패비가 된다. 조선의 법과 질서는 왕과 왕비의 지위를 하나로 묶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이 물러나면 왕비 역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의 없었다. 모든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궁궐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내명부를 통솔할 권한도 왕비로서의 권위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변의 궁인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머리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녀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었고 권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단종의 왕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를 함께 떠안아야 했다. 그녀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었다. 단종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는 상황으로 격화되며 궁궐 내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외부와의 접촉은 제한되었고 그의 주변 인물들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더 이상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부 대신들과 유학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왕위 찬탈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조용한 반발의 움직임이 형성된다. 그러나 공개적인 저항은 거의 불가능했다. 세조는 이미 군사력과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왕비라는 지위, 궁궐에서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왕위를 잃은 단종, 그리고 패비가 된 정순왕후.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왕위에서 밀려난 이후 단종과 정순왕후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진짜 비극은 무엇이었을까? 1455년 이후 한성부 궁궐 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세조가 즉위한 뒤 궁궐의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었다.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권력은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이면에서는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이전 왕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제한이 가해졌다. 단종과 정순왕후 역시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단종은 상황의 신분으로 격화된 채 궁궐 내에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살아있는 왕족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존재였다. 그의 일상은 철저히 감시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를 찾아오는 인물들은 제한되었고 그와 대화하는 내용조차 보고되는 상황이었다. 정순왕후의 상황은 더욱 가혹했다. 그녀는 패비로서 궁궐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더 이상 왕실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고 궁궐 안에서 누리던 모든 권위와 자원이 사라졌다. 그녀는 한순간에 신분이 바뀐 것이다. 왕비에서 패비로, 그리고 사실상 잊혀진 존재로. 그녀가 머무르게 된 곳은 궁궐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화려한 정각 대신 소박한 거처, 수많은 궁인 대신 몇 명의 시종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해졌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깊은 고립이 자리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정순왕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녀가 극도의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고통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궁궐에서의 삶은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일정한 질서와 역할이 존재하는 세계였다. 그러나 그 질서가 무너진 이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불확실성과 고립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견뎌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시기 단종 역시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점차 궁궐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영월로 유배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거처 이동이 아니었다. 완전한 정치적 제거를 의미하는 조치였다. 왕이었던 인물이 한순간에 지방으로 보내진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의도였다. 정순왕후와 단종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분리된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서로의 상황을 직접 알 수도 없었다. 같은 사건으로 인해 삶이 무너졌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정순왕후에게 남겨진 것은 기억뿐이었다. 왕비로서의 짧은 시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 그러나 그 기억조차도 점점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붙잡을 수 없었고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오직 현재를 견디는 것만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고립은 단순한 물리적 분리가 아니었다. 심리적인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녀를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고립 속에서도 역사는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는 여전히 단종을 기억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이 시점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1456년 한성부. 겉으로 보기에 조선은 이미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세조는 왕위에 올라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신들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단종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왕을 다시 세우려는 이들, 그 중심에 몇 명의 인물이 있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그리고 유흥부,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충신이 아니었다. 조선의 유교적 질서와 왕권의 정통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에게 단종은 단순한 폐위된 왕이 아니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정당한 군주였다. 이들은 세조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단종 복위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선택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이미 세조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했다. 기회를 만들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궁궐 내부의 상황, 세조의 경호체계, 그리고 조정의 권력 구조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염흥도. 그는 고위관직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단종에 대한 깊은 충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종과 관련된 움직임에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의 선택은 권력이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도덕적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한편 궁궐 내부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유지되고 있었다. 세조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려 했다. 그의 측근들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조정은 겉으로는 산뜻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감시와 의심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육신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된다. 그들은 일정한 시점을 정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다. 궁궐 내에서의 특정 행사, 왕이 움직이는 순간,
그리고 관계가 느슨해지는 틈을 노리는 전략이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컸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움직임을 직접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단종의 왕비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륙신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게 정순왕후는 단순한 패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통 왕실의 마지막 연결고리 중 하나였다. 단종이 다시 왕위에 오른다면 그녀 역시 다시 왕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였다. 즉,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은 완벽할 수 없었다. 정보는 언제든지 새어나갈 수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했다. 그리고 결국 그 변수는 현실이 된다. 누군가가 움직였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차렸다.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준비해온 시간은 길었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다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던 이들의 시도는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실패는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까? 1456년 한성부 경복궁.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믿었던 계획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사륙신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단종 복위 계획은 실행 직전에 노출된다.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고 그 정보는 곧바로 세조에게 전달되었다. 궁궐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공격이 아니라 처벌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세조는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한번 피로 권력을 얻은 그는 다시 한번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명령은 빠르게 내려졌고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체포가 동시에 이뤄졌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름이 지목된 순간 그들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되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으로 끌려온 그들은 신문을 받는다. 그러나 신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신문은 그것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그들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선택은 명확했다. 생존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서 군주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들에게 단종은 여전히 정당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 왕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세조는 이 상황을 단순한 반역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공개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의 저항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처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잔혹했다.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본보기로 삼기 위한 처벌이었다. 관련된 인물들의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크게 확산된다. 이 사건은 조정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누구도 더 이상 단종을 언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세조의 권위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 공포는 완전히 자리 잡았고 침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이제 명확한 한 방향으로 고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종의 상황 역시 급격히 악화된다. 이미 상황의 신분으로 격화되어 있던 그는 더 이상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복위 시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 자체가 위험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운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단종은 영월로 유배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공식적인 기록은 비교적 간결하게 남아있지만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판단이 존재했다.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강제로 제거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조선의 정통성을 상징하던 어린왕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순왕후는 이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단종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상실을 넘어 그녀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단종은 사라졌고 그를 지지하던 인물들 역시 제거되었다. 세조의 권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순왕후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이 끝난 이후에도 살아남은 그녀는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녀에게 남겨진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1457년 이후 조선의 정국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들어간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이후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국가 운영을 재정비한다. 법과 제도는 정비되었고 군사체계 역시 강화되었다. 반대 세력은 이미 제거되었고 조정 내에서는 더 이상 공개적인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안정은 철저한 통제와 공포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하륙신 사건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대신들은 발언을 극도로 신중하게 했고 왕의 결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충성과 복종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고 정치적 판단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조선 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세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단종과 관련된 기록은 점차 축소되거나 재해석되었고 그의 즉위 과정 역시 정당한 것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건이 기록되었지만 그 해석과 건조점은 점차 세조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순왕후는 완전히 역사에서 밀려난 존재가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정치적 의미를 갖지 않는 인물로 취급되었고 조정의 공식 기록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의도적으로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생활은 철저히 제한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궁궐 밖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았고 경제적 기반 역시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엉비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살아가야 했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외부와의 교류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다. 일부 인물들 사이에서 단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인 기록이나 구전 속에서는 단종을 정당한 왕으로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순왕후 역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다. 특히 후대에 이르러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은 점차 재조명된다. 세조의 즉위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등장하고 사륙신의 충절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정순왕후는 단순한 패비가 아니라 비극적인 시대의 희생자로 재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평가는 그녀의 생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이었다. 세조의 통치는 계속되었고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왕조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안정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존재했다. 단종, 사육신,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조용히 살아남은 한 인물이 있었다. 정순왕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권력에서 밀려난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 그것은 역사 속에서 자주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삶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되었을까? 시간이 흐른 뒤 조선의 역사는 다시 정리되기 시작한다. 왕이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과거의 사건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된다. 단종과 세조 사이에서 벌어졌던 권력의 충돌 역시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정통성과 도덕성의 문제로 다시 평가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오른다. 정순왕후. 세조 사후, 조선은 점차 안정을 되찾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특히 성종대에 이르러 단종의 복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단종은 단순히 폐위된 왕이 아니라 부당하게 왕위를 빼앗긴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종은 결국 복권된다. 그는 다시 왕으로 인정받고 그의 죽음 역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로 기록된다. 파륙신의 충저 역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그들의 이름은 조선의 도덕적 기준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 역사는 늦게나마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순왕후 역시 다시 역사 속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패비가 아니었다. 인종의 왕비로서, 그리고 그 비극을 함께 겪은 인물로서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그녀의 삶은 정치적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희생된 개인의 이야기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간다. 그녀는 다시 권력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철저히 침묵 속에서 생을 이어갔다. 그것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끝까지 자신의 삶을 버텨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다. 궁궐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왕비의 지위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생존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가는 삶. 그것은 기록으로 남기 어려운,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였다. 조선왕조실록과 후대의 사료들은 그녀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짧은 기록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왕비였던 시간보다 왕비가 아니었던 시간이 훨씬 길었던 인물.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 그 권력에 의해 밀려난 인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견뎌낸 인물.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통성과 현실, 도덕과 권력 사이의 충돌,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삶.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기록은 다시 질문을 받게 된다. 왜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잃었는지. 정순왕후의 삶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권력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남는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고 그 흔적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정순왕후는 그 흔적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왕비의 삶을 넘어선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보여준다.